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저도 할머니 손녀예요. 근데 왜 저만 미워해요? 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 제 인생이에요? 법원에서 나온 가압류 통지서를 받아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월급의 절반이 압류되었다는 차가운 문장이 제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들이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8, 결혼 10년 차. 저는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경리로 일하면서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남편의 빨래를 개키는 평범한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던 며느리였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손에 쥔 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 복도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2월의 추위가 얇은 옷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빚을 진 적이 없는데? 통지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채권자는 저축은행이었고 채무 금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10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이런 벼랑 끝에 서게 되었는지. 2013년 봄 저는 이현우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학 동창 민지의 소개로 만난 그는 순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것은 아니었지만 저를 볼 때마다 수줍게 웃는 모습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첫 만남은 강남역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현우는 아메리카노를 시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그의 첫 소개팅이었습니다. 지민 씨, 민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현우 씨가 착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착하다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그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민 씨, 저는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말하면 촌스럽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28,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 갔고 저도 안정적인 가정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현우의 그 순수한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고 평일에는 퇴근 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현우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회사 앞까지 와서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시면서 힘내. 겨울밤 손이 꽁꽁 얼어붙은 채로 음료를 들고 서 있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우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우가 중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작은 분식집을 하며 아들 둘을 키웠다고 했어요. 형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현우만 어머니와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하고 밤 10시에 집에 오셨거든.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것은 사귄 지 1년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현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민아, 우리 결혼하자. 나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의 밤이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가진 게 없어. 집도 못 해줄 것 같고 비싼 반지도 못 사줄 것 같아. 근데 지민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 평생. 그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결혼하자. 저희 부모님은 공무원 출신으로 검소하게 살아오셨지만 외동딸인 저를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억 2천만 원.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금이었지만 부모님의 노후 자금 절반이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하지 말고 살아라. 아버지가 통장을 건네시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의 손은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손답게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는 당연한 거지.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아빠 소원이야.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민아, 시집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때는 그 말씀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걱정하셨는지.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뵈었을 때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키가 작네. 아들 못 낳으면 어쩌려고.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현우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뭐가? 사실이잖아.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으면 대가 끊기는데. 그때 경고등이 켜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대가 다른 어르신이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커졌습니다. 신랑 집에서 집을 못 해주면 혼수라도 제대로 해와야지. TV는 75인치 이상으로,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세탁기는 건조기 달린 거로, 에어컨은 시스템 에어컨으로, 그리고 예단은 한복에 금반지에 현금까지.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체면이 서지. 저희 집에서 이미 전세금 전액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수와 예단까지 3천만 원을 더 내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전세금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집이랑 혼수는 다른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다 그렇게 해오더라. 우리 첫째 며느리는 혼수만 5천만 원어치 해왔어. 저는 현우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이 이미 전세금으로 1억 넘게 쓰셨어. 거기다 혼수에 예단까지 3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하시면 부모님 노후 자금이 바닥나.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더 헐어서
혼수와 예단 비용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10년 다니시던 미용실도 안 가시고 아버지는 당신 옷 한 벌 안 사시면서 총 1억 5천만 원. 부모님의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예단함을 열어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금반지가 이게 다야? 요즘 세상에 새 돈짜리를 예단으로 줘? 창피해서 친척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겠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은 물이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에서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행복한 신부 역할을 해야 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빌라 전셋집이었지만 저와 현우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5평 남짓한 작은 집이었지만 새로 구입한 가구와 제가 가져온 혼수로 집을 꾸미니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아침밥을 해주던 날의 설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와, 지민아.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요리 잘 못하는데 괜찮아? 아니, 최고야. 매일 이렇게 먹으면 살찌겠다. 현우가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둘이서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깨지기까지 정확히 사흘이 걸렸습니다. 결혼 사흘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오셨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가방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가득 든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 나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겠어. 네. 어머니, 갑자기 무슨. 형네 집이 공사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 가겠어? 아들 집이지. 형님네 집 공사라니.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시어머니를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정도. 글쎄 1달, 2달.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왜? 시어머니 모시기 싫어?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됐어. 현우야, 엄마 진 방에 넣어. 현우는 제 눈치를 보더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지민아, 우리 엄마잖아. 당연히 모셔야지. 잠깐이야, 잠깐. 저는 그 잠깐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가 되었습니다. 형님네 집 공사는 1달 만에 끝났지만 시어머니는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형네 집은 좁아서 불편해. 여기가 더 낫지. 저희 집이 형님네 집보다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저희 집에서 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신혼집 입성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밥은 꼭 갓 지은 것이어야 했고 반찬은 매일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전날 남은 반찬을 내놓으면 바로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반찬이 남았는데 왜 또 해? 밥이나 제대로 해라.
어머니, 어제 음식이 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상한 음식을 먹으래?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해온 음식이 신선하지 않다는 거야? 새로 해도 욕, 남은 거 내놓아도 욕. 뭘 해도 잔소리였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에 먼지가 있다고, 빨래를 해도 향이 이상하다고, 설거지를 해도 그릇에 물기가 남았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적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이 바닥 좀 봐. 여기 발자국 있잖아. 대체 청소를 어떻게 한 거야? 어머니, 방금 청소했는데. 했으면 이래? 다시 해. 저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입술을 깨물면서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게 결혼인 건가? 회사에 출근해도 머리가 멍했습니다. 야근하고 돌아오면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와. 다른 집 며느리들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던데. 넌 맨날 이렇게 늦어? 어머니,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일이 뭐 그렇게 많아? 며느리 구실도 못하면서 회사 일만 하면 뭐해? 저는 참았습니다. 현우와의 결혼 생활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주무신 후에 현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 나도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어. 현우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그걸 인정 안 해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알레르기 반응부터 일으켜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현우야, 나는 그냥 우리끼리 살고 싶다는 거야. 어머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신혼부부끼리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신혼이면 다야?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제 좀 쉬시려는 건데. 넌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회사 다녀와서 저녁 차리고 주말에는 시어머니 빨래까지 하는 제가 이기적이라니. 현우야,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어. 그게 이기적인 거야?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 왜 넌 그것도 못 참아? 현우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제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 결혼을 했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혼 6개월 차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왜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어? 벌써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잖아. 어머니, 저희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내가 손주 얼굴도 못 보고. 죽으면 어쩌려고.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생각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시어머니는 제 생리 주기까지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휴지통을 뒤지기도 하셨습니다. 생리대를 사면 한숨을 쉬시고 제가 피곤하다고 하면 임신한 거 아니냐며 기대에 부풀어 계셨습니다. 이번 달도 안 됐어? 에휴, 병원 가봐. 뭐가 문제인지. 어머니, 아직 반년밖에 안 됐어요. 반년이면 충분하지. 다른 집은 결혼하면 바로 생기던데.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굴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말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와 현우의 잠자리까지 간섭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방문을 쾅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뵈란일이라며? 얼른 들어가. 내가 문 앞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는 우리 방문 앞 복도에 의자를 놓고 앉아 계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일인데 왜 시어머니가 감시를 하는 건지. 어머니, 제발 좀. 뭐가 제발이야? 내가 손주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얼른 안 해. 현우는 또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마음이 그러신 거지. 이해해. 손주를 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야. 이해하라는 말. 결혼하고 나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되던 해 시어머니의 횡포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돌아오니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셨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인사해. 저는 당황한 채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며느리야. 얼굴은 괜찮은데 키가 좀 작지? 아들 못 낳으면 어쩌나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친구분들 앞에서 저를 품평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애도 안 낳으려고 하던데. 너희 며느리는 어때? 글쎄, 아직 소식이 없어.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안 가더라고. 어머, 뭐가 문제래? 뭘 알아? 그냥 며느리가 문제지 뭐.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그 대화를 들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컵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친구분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해? 아들 못 낳으면 어쩌냐고 병원 가보라고 했는데 안 간다고. 그거야 엄마 친구들한테 말씀하신 거지. 내가 왜 기분 나빠해? 그 자리에 나도 있었어. 내가 마치 불량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듣고 있어야 했다고. 지민아, 목소리 낮춰. 엄마 들으시겠어. 현우는 제 손을 잡지도 저를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에게 들릴까봐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결코 내 편이 아니구나.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저는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토하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밥상은 매일 차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못 움직이겠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 에이, 그건 마음먹기 나름이야. 나는 임신해서도 장사했어.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나약해? 시어머니는 제 입덧을 이해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상은 여전히 차려야 했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혈이 있었습니다. 여보, 피가 나와.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최소 2주는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뱃속의 아이가 위험하다니.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정하래요. 2주만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밥은 누가 해? 현우 밥은? 현우가 사 먹거나 어머니가 좀 해주시면. 내가 왜? 그게 내일이잖아. 결국 저는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도 밥을 했습니다. 배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밥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초음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이라고? 에휴, 처세가 딸이면 아들을 낳아야 이 집안대가 이어지는데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시어머니의 차별에서 지켜내겠다고. 어머니, 딸이든 아들이든 제 아이예요. 똑같이 소중해요.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말대꾸야?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말대꾸를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결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딸 서연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남이야. 아들을 낳아야 이 집안 식구지. 빨리 둘째 가져. 이번엔 아들이어야 해. 서연이를 안아주시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우의 형님네에서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는 그 조카만 예뻐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대를 이을 손주, 이리 와 할머니가 용돈 줄게. 형님네 아들에게는 10만 원씩 용돈을 주시면서 서연이에게는 1만 원도 안 주셨습니다. 같은 손주인데 제 딸은 손주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서연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면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가서 엄마한테 가. 할머니 바빠. 서연이의 작은 얼굴에 실망의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으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내 딸아,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결혼 5년 차,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어머니, 아들 낳는 며느리가 귀한 거야. 내가 잘해줘야지. 미역국 끓여줄까? 저는 서글펐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차갑더니 아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귀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귀하지 않았던 건 딸을 낳아서였구나. 아들 준영이가 태어난 후 시어머니의 편애는 더 심해졌습니다. 준영이에게는 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주시면서 서연이에게는 아무것도 안 사주셨습니다. 할머니, 나도 인형 사주세요. 5살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난감 가게 앞에서 서연이가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넌 여자애잖아. 여자는 검소해야 해. 가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 시어머니는 준영이에게 5만 원짜리 로봇을 사주시면서 서연이에게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응? 엄마, 왜 할머니는 나만 싫어해? 5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도 서연이 좋아하셔. 그냥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5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 10년 차,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와 현우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아, 밥 차려. 현우가 급하게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연히 현우의 휴대폰 알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대출 이자 납부일이 지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 바랍니다. 대출? 현우가 대출을 받았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있어?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문자 왔던데. 무슨 대출이야?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네 사업이 망했어. 빚이 많이 생겼는데 엄마가 내 명의로 대출받아서 형네 빚을 막아줬어. 뭐? 얼마나? 3억? 3억 원. 시어머니가 현우 명의로 대출을 받아 형님네 집 보증을 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내가 뭘 알아? 형이 망하면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하는 거야. 하지만 그건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상해? 내가 뭔데 상의를 해? 집안일에 며느리가 끼어들어? 저는 현우를 다그쳤습니다. 당신이 보증을 섰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엄마가 하라고 해서. 형이 어려운데 어떡해.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 아이들은? 서연이 학원비도 못 내고 있는데 우리가 더 어렵잖아. 현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한테는 못 거절해. 엄마한테는 못 거절해.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아내와 아이들보다 어머니가 먼저인 거냐고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봤자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 월급 통장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이름으로도 몰래 대출을 받아 형님네 빚을 막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저축은행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통장에 찍힌 숫자가 전부 제 인생이에요? 저는 법원 통지서를 들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압류 통지서를 받은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2살 서연이와 7살 준영이.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웠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제 어깨 위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혼을 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도 빚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에게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이미 노후 자금을 다 쓰셨는데 또 걱정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14층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아득했습니다. 잠깐, 정말 잠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때 서연이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무너지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 예약을 잡고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상담센터에 들어서자 접수대 직원이 번호표를 건네주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저처럼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139번 상담실로 들어오세요. 제 차례가 되어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것, 제 동의 없이 제 도장과 신분증을 사용한 것, 월급이 가압류된 것.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문서 위조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대출 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증거요? 네. 본인이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시어머니가 서류를 위조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요. 예를 들어 대출 신청서에 있는 서명이 본인 서명과 다르다거나 시어머니가 내가 대신 서류를 처리했다고 인정하는 녹음 같은 것들이요. 녹음이요? 네. 한국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제 이름으로 대출 받으셨죠? 라고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 현우의 서랍, 어디든.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의 가방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이것들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걸로 대출을 받은 거구나. 저는 그것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나오도록 신문지 옆에 놓고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즈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습니다. 회사 격리 선배 최은숙 부장님이었습니다. 55의 은숙 부장님은 저보다 먼저 이 회사에 들어와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셨습니다. 백발이 섞인 단발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제가 밥을 먹지 않고 책상에 앉아 멍하니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민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부장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이, 괜찮은 사람 얼굴이 아니야. 나도 결혼 생활 힘들었어. 다 알아. 얘기해봐.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회사 사람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부장님이 저를 회사 근처 공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해. 사람 없으니까.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횡포,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가압류까지 10년간 쌓였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민 씨,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시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빚을 지고 도망간 일. 부장님도요? 응. 결혼 15년 차에 알았어. 1억 5천만 원이었어.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아이들 두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지. 부장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포기하면 지는 거야. 나는 10년 걸려서 그 빚 다 갚고 이혼하고 지금 혼자 잘 살아. 아이들도 다 컸고 막내는 내년에 대학 졸업해. 부장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지민 씨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깜깜한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습니다. 은숙 부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녹음 앱 깔아. 그리고 매일 시어머니랑 대화할 때마다 녹음해.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그런데 녹음하는 거 티나면 어떡해요? 휴대폰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놔. 목소리만 잘 들리면 돼. 저는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마다 몰래 녹음을 켰습니다. 먼저 직접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로 대출 받으신 거 맞죠? 그게 왜? 가족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요. 에이, 내 도장만 빌린 거잖아. 뭘 그래? 도장만 빌렸다. 그 말이 녹음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제 도장은 어디서 가져가셨어요? 내 방 서랍에 있던 거 가져갔지. 왜? 문제야? 동의 없이 가져가신 거잖아요. 가족끼리 뭐가 동의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도장 쓰는 게 뭐가 이상해? 이 대화도 녹음되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도 녹음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 명의로 대출 받은 거 당신도 알았어? 알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말하지 말래서. 당신도 동의한 거야? 뭐라고 해야 하나? 엄마가 하자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빚을 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며칠 밤을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다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즈음 회사에서 힘든 일이 또 생겼습니다. 격리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가압류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머리가 멍한 상태로 출근하다 보니 숫자를 잘못 입력한 것이었습니다. 박지민 씨, 이거 뭐야? 지난달 매출 정산이 300만 원이나 차이 나잖아. 과장님이 제 자리로 오셔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했네요. 확인을 잘못해? 경리가 숫자를 잘못 보면 어떡해? 이거 다시 해. 오늘 중으로. 과장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은숙 부장님이 과장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같이 확인할게요. 지민 씨, 나랑 같이 하자. 부장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회의실에서 둘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민 씨, 힘든 거 알아. 하지만 회사에서는 티내면 안 돼. 약점 잡히면 끝이야. 죄송해요, 부장님. 사과할 것 없어. 그냥 힘내.
네가 쓰러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부장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버텨야 해.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횡포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 이번 달 용돈 없어? 어머니, 저 월급 절반이 가압류되어서. 에이, 그건 내 사정이고. 어머니 용돈은 따로지. 어머니, 정말 없어요.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야? 내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남편 내조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대체 넌 뭐라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끝이 보인다.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용돈 내놔. 결국 저는 비상금에서 30만 원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은숙 부장님에게 맡겨둔 비상금에서 빼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부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민 씨, 비상금에서 뺐다며? 그러면 안 돼. 어머니가 용돈을 달라고 해서. 그건 어머니 용돈이 아니라 네 탈출 자금이야. 다시 채워놔. 알았지? 부장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즈음 제 딸 서연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12살 서연이는 눈치 빠른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매일 밤 제 방에 와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서연아. 엄마 괜찮아. 엄마가 울면 나도 슬퍼.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서연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아니야. 나 할머니가 엄마한테 나쁘게 하는 거 다 알아. 나 바보 아니야.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참지 마. 싸워. 12살 딸의 그 한마디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나도 엄마 도와줄게. 내가 뭘 하면 돼? 서연아,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 있어줘. 아니야, 나도 뭔가 할래. 나 이제 어린애 아니야. 서연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비상금을 모았습니다. 가압류된 월급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은숙 부장님 명의로 된 통장에 조금씩 넣었습니다. 부장님이 제 비상금 통장을 대신 관리해 주셨습니다. 이건 나중에 탈출할 때 쓸 자금이야. 절대 손 떼면 안 돼. 알았지? 부장님의 단호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장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내가 그때 혼자였으면 못 버텼어. 나도 그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 이제 그 은혜를 니한테 갚는 거야. 부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또한 저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격리로 일한 경험을 살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사? 그거 엄청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하지만 따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지민 씨 회사 다니면서 따는 사람도 많아. 부장님이 저에게 세무사 시험 책을 사다 주셨습니다. 퇴근 후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잠이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나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야. 어느 날 서연이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안 자? 응, 서연아. 엄마 공부 좀 하고 있어. 무슨 공부? 세무사라는 자격증. 따면 엄마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서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엄마 옆에서 공부할래. 서연아, 넌 자야지. 내일 학교 가야 하잖아. 괜찮아. 엄마랑 같이 있을래. 서연이가 옆에서 자기 책을 펼쳤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밤늦게까지 나란히 앉아 공부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와 준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할머니가. 서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누나 때렸어. 준영이가 말했습니다. 뭐? 때렸다고? 저는 서연이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어머니, 왜 서연이를 때리셨어요? 때린 게 아니라 교육한 거야. 걔가 버릇없이 굴었거든. 뭘 어떻게 굴었는데요? 내가 준영이한테 용돈 주는데 걔가 왜 나는 안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버릇을 고쳐준 거지.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연이도 손녀예요. 왜 차별하세요? 차별? 아들이 귀하지 딸이 뭐가 귀해? 옛날부터 그랬어. 어머니,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아요. 뭐? 내가 지금 어른한테.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때리시면 녹음된 거 전부 경찰에 넘깁니다. 녹음? 네. 제 명의로 대출받은 것, 제 도장 훔친 것, 다 녹음해뒀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서연이한테 손대시면 바로 고소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돌아서서 서연이와 준영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멋있었어. 그랬어? 응. 엄마가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말대꾸했잖아. 나 기뻤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힘들게 못하게 할 거야. 결정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제 신분증을 찾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제 신분증 왜 찾으세요? 아, 그냥 필요한 데가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넌 알 필요 없어. 저는 뒤따라가서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신분증 사본을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 명의로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네, 서류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5천만 원. 또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하는 뒷모습과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그날 밤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다 모였습니다. 고소할 준비가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작성합시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싸울게. 우리 가족을 지킬게. 은숙 부장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장님, 드디어 때가 됐어요. 잘 됐다. 힘내. 네가 이길 거야. 부장님의 응원에 힘이 났습니다. 디데이는 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날로 잡았습니다. 왜 그날이었냐고요? 형님네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일을 모든 사람 앞에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을 빌려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습니다. 물론 잔치 비용의 절반은 저희 집에서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부담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가며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흡족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내 환갑날이니까 다들 잘 해줘야 해. 특히 며느리, 넌 손님들 시중 똑바로 들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기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뭘 또 시끄럽게. 지금 잔치 중이잖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 도장만 빌린 거잖아. 뭘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제가 10년간 참아왔습니다. 제 명의로 몰래 대출 받으신 것, 저 없이 보증 세우신 것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출 서류, 위조된 제 인감증명서, 그리고 고소장 사본. 이건 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 내역이에요. 총 2억 8천만 원. 저는 동의한 적 없습니다. 연회장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그게 사실이야? 며느리 명의로 대출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저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시어머니 환갑잔치에서 이게 뭐야? 미친 건 어머니예요. 며느리 명의로 몰래 빚을 지는 게 정상이에요? 잔칫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고 형님네 부부는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형님네 사업 실패한 빚, 어머니가 제 명의로 막아주셨다면서요? 그것도 다 제가 갚아야 할 빚이 됐어요. 형님은 그거 아시고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형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몰랐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다고. 몰랐다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형님의 아내, 첫째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지민 씨. 가족끼리 이게 뭐야? 경찰에 고소까지 해? 형님네도 책임이 있어요. 제 명의로 빌린 돈으로 형님네 빚 막은 거잖아요. 첫째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잖아. 어머니가 내 명의로 빚을 지는 걸 알면서도 방관했지. 1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지민아, 미안해. 나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저는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가 말하지 말래서.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다는 자백.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민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법원에서 받으세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내가 죽겠어.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아니, 쓰러지는 척 하셨습니다. 현우가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괜찮아? 누구 119 불러줘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궁지에 몰리면 아픈 척을 하신다는 것을 10년간 봐왔으니까요. 어머니, 연기하셔도 소용없어요. 저 내일 검찰 조사 받으러 가요. 어머니도 출석 요청서 받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아픈 척이 들통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너 진짜 할 거야?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내가 사람이야? 어머니가 저를 10년간 지옥에 가둬놓으셨잖아요. 감옥이요? 어머니는 그 정도는 가셔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은혜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먹고 딸을 차별하고 명예 도용하고. 그게 은혜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는지 시어머니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12살 서연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성인 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엄마를 괴롭혀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뭘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넌 꺼져.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아니요. 저도 알 권리 있어요. 할머니가 엄마 이름으로 빚진 거 저도 피해자예요. 저 학원 못 다녀서 시험 망쳤어요. 친구들한테 놀림받았어요.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왜 준영이만 예뻐해요? 저도 손녀인데. 저도 할머니 손녀예요. 근데 왜 저만 미워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손녀의 원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아, 저는 할머니 싫어요. 엄마를 괴롭히는 할머니 싫어요. 5살 때 장난감 가게에서 인형 사달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여자애는 검소해야 해라고 했던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준영이한테는 5만 원짜리 로봇 사줬잖아요. 서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할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것도, 엄마를 괴롭히는 것도.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가자. 여기 있기 싫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7살 준영이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도 가. 그래, 준영아. 같이 가자.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저를 현우가 따라왔습니다. 지민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룰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 당신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아이들을 차별할 때, 내 명의로 빚을 질 때,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었잖아. 그건 이제 늦었어.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저는 서연이와 준영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현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아이들을 태우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현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랬어야지. 이제 와서 뭐야? 저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사님이 제가 모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서류들. 시어머니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판결은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전과 기록이 남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화되었습니다. 가압류도 풀렸습니다. 2억 8천만 원의 빚이 사라졌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모두 얻었습니다. 재판관 앞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학대, 남편의 방관, 아이들에 대한 차별. 재판관님은 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세무사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2년간 새벽마다 공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숙 부장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장님, 합격했어요. 뭐? 진짜? 우리 지민 씨 대단하다. 축하해. 부장님도 전화기 너머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세무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은숙 부장님의 소개로 첫 고객이 생겼고 조금씩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님이 왜 안 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천천히 오겠지. 처음이니까. 내가 홍보해 줄까? SNS에 올려줄게. 서연이가 제 사무실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친구들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세무 상담 받고 싶은데요. 인스타에서 봤어요. 첫 고객이었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아,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온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한복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시어머니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했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 며느리는 시집 식구 말 듣는 게 당연하다고. 어머니, 내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어. 내 시어머니도 나한테 그랬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한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 아버지 일찍 가시고 나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원망만 했어. 그 화를 너한테 풀었던 것 같아. 서연이가 그때 한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아. 저도 할머니 손녀예요. 그 말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너무했어. 손녀인데 내 손녀인데 딸이라고 여자라고 차별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인지 이제야 알겠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 못해. 내가 너한테 한 짓이 너무 크니까. 근데 서연이, 준영이는 가끔 볼 수 있을까? 할머니로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년간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던 일, 차갑게 쏘아붙이시던 말씀들, 서연이를 차별하시던 모습, 제 명의로 빚을 지고 월급이 가압류되던 그 절망.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준영이는 아직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용서는 못해요. 아직은. 그래, 당연해. 하지만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막지는 않을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뭐든 말해. 서연이와 준영이를 똑같이 대해주세요. 차별하시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지민아. 약속할게. 서연이한테 잘할게.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와 준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만나고 왔어. 서연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할머니가 또 뭐래?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서연이한테 잘못했다고. 믿어? 진짜 미안한 거?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도 있잖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거면 나도 따를게. 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 다음에 보러 가자.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몇 달 후 시어머니가 서연이의 학교 발표회에 오셨습니다. 서연이가 피아노를 치는 날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학원비가 없어서 학교 음악실에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표회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서연이가 피아노 친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서연이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무대에 올라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잘해라, 서연아. 서연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서연이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옆에서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 그러게요. 열심히 연습했어요.
내가 그때 인형 하나 안 사줬는데 서연이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이가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땠어? 최고였어. 우리 서연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서연아, 이거. 서연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쁜 귀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5살 때 인형 못 사준 거. 미안해. 이건 할머니가 서연이한테 주는 거야. 서연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용서해도 돼? 서연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어. 나 아직 모르겠어. 근데 오늘 할머니가 귀걸이 줬을 때 조금 기뻤어. 그래? 응. 할머니가 나를 처음으로 예뻐해 주는 것 같았어. 서연이가 귀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어?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 할머니가 진심으로 변하시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아. 응, 알겠어.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긴 터널을 지나 저는 드디어 밝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날이 수백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은숙 부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민 씨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서연이의 말. 엄마, 참지 마. 싸워.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숙 부장님은 저를 언니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비상금을 관리해 주시고 법률 상담을 도와주시고 힘들 때마다 전화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서연이는 12살의 어린 나이에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벽까지 옆에서 공부하고 할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만 저를 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어둠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도 반드시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힘들 때 손을 내밀었더니 잡아주는 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힘들면 말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먹고 살만합니다. 서연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준영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명절 때 아이들과 함께 찾아뵙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면 감사히 받습니다. 서연이와 준영이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현우와는 이혼 후 연락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만 매달 받을 뿐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삽니다. 박지민.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박지민으로.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해요.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뭉클한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